자, 이제 물리학원 마지막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문제 풀이까지 포함하면 4시간 동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빛의 입자성과 물질의 하동성이 되겠고요. 빛의 입자성은 오늘 할 부분인데 광전 효과가 되겠고요. 물질의 이중성, 물질의 파동성은 여러 가지 물질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전자를 여러분 입자로 알고 있죠? 근데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2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77쪽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턴 있죠? 뉴턴이 프린키피아 말고 광학이라는 또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빛의 스펙트럼도 뉴턴이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했어요. 자, 이유는 조금 모호하고요. 빛은 입자라고 했는데 워낙 권위가 있었으니까 오랜 동안 이제 빛이 입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부터입니다.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통한 빛이 밝고 어둡고 보안간섭, 상쇄간섭 하는 게 우리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빛은 거의 파동이라고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맥스웰과 헤르츠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였다라고 이제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하고 결론이 난 듯 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했던 헤르츠가 광전 효과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광전 효과가 금속에 빛을 쪼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요거는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요. 근데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빛의 진동수를 달리하면서 그리고 빛의 세기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했을 때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빛은 파동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난제로 남아 있었는데, 요걸 해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이것저것 그것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광전 효과로 이제 광전 효과를 아인슈타인이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빛을 입자로 보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죠. 빛은 파동이라고 이제 결론 난 줄 알았는데 또 난데없이 아인슈타인이 빛은 광전 효과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거부한 건 아닙니다. 뒤집은 건 아니고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에는 빛을 입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혼돈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회고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뉴턴의 역학을 약간 수정한 정도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수정한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약간 수정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빛의 광량자설, 그러니까 광전 효과를 설명한 요 이론은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 양자역학은 그 아인슈타인이 죽기 직전까지 고민하던 문제였고, 자기가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성 이론 한 10 정도 생각했으면 그 광전 효과를 비롯해서 각 이 양자역학에 관해서는 거의 90을 생각을 한
그런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한번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일단 실험 장치부터 설명할 건데 처음부터 그냥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방식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전 효과는 이게 금속판인데요.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광전 효과입니다. 빛광자, 전기전자. 그래서 광전 효과인데 요거 보면 색깔이 다르죠. 자, 이 색깔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 프린트에 있는 모든 빨간색은 실험을 하기 전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변이 아니면 통제 변이 됩니다. 저는 칼라입니다. 여러분 흑백이네. 알아서 해라. 일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측정하는 값입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빨간색, 파란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까지는요. 그래서 틈 나는 대로 이 화면 보고 색깔을 맞춰서 표시를 좀 해두도록 합니다. 일단 빛을 입자로 볼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해석한 방법을 바로 씁니다.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의 이름을 광자라 그럽니다. 광자. 영어로는 포톤. 스타크래프트 때 광자포 나오죠. 포톤 캐논. 그게 광자포입니다. 광자. 요 광자의 이제 빛의 진동수와 세기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할 건데요. 빛의 진동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빛의 진동수는 광자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요 앞에 플랑크 상수가 붙어요. 플랑크. 요거 그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할 때 나왔었지. 그때 전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쓰였었죠. 그게 여기서 나온 식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 있죠. 빛의 밝기. 요 진동수는 어떻게 조절하면 되냐면 아예 뭐 색깔이 다른 광원을 쓰거나 혹은 이제 그 백색 광원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각도를 프리즘의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색깔을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고요. 빛의 세기는 밝기죠. 근데 빛의 밝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이론에 의하면은 광자의 개수가 됩니다. 빛의 세기는. 코 점막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코 골았다. 잠은 안 잤겠지. 눈 감고 엎드려 있었는데 코는 골았네. 자, 광자의 개수, 빛의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실험 장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했던 실험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검은색 원판이 있었는데 이 구멍의 크기가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빛을 여기에 통과하게 되면 빛의 세기가 약한 거고, 요렇게 통과하면 여기에 통과하게 하면은 빛의 세기가 센 거고. 그래서 광량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럼 통과하는 광자의 개수도 구멍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 그림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 판위에서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 또 빠뜨렸네. 요거 있죠, 요거 W. 요 W는 금속의 이람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속의 이람수는 그 화학에서의 결합 에너지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인데 전자를 얼마나 시게 붙들고 있느냐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람수가 클수록 그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람수만큼은 최소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금속판을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근데 요게 다른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진공관 안에다가 금속판을 설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속판을 교체할 수는 없고
다른 금속판을 쓰려면 아예 다른 실험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실험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조절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들은 측정하는 값인데 요 측정하는 값은 요 실험 장치를 설명한 다음에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단 전압계하고 전류계가 있는데 이는 측정 장치이기 때문에 요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금속판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빛을 비추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통 음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요 회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도선입니다. 그냥 도선. 요 부분을 보통 이제 양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음극을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양극을 전원장치에 플러스로 연결하면 이게 순방향이 돼요. 그럼 순방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순방향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초에 100개의 광자가 들어와요. 그럼 1초에 100개의 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전자하고 광자가 1대1로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진공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를 가만히 냅두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쪽으로 일부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극을 여기 연결하고 플러스 극을 여기 연결하면 이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오른쪽으로 밀어줘요.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이 전자를 잡아당겨 주겠죠. 그래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1초에 100개의 전자가 전부 다 나고자 없이 요 양극 쪽으로, 요 도선 쪽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하기만 하면 얘가 5V든 10V든 20V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고자 없이 요 튀어나온 전자가 다 회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1초에 100개의 광자가 오면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들어갈 거고 1초에 200개의 광자가 들어오면 1초에 2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전자가 이 회로에 흘러서 전류계를 지나가겠죠. 그럼 전류라는 것은 결국에 도선의 한 단면을 1초에 얼마만큼의 많은 전하가 통과하느냐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계에서 측정한 전류를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라 해서 광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전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전류의 의미는 뭐냐?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 전류계에서 전류를 측정한다는 것은 전자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냐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뭐가 어렵냐면 정지전압이라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항상 희한하게 요걸 설명할 때쯤 되면 애들이 해롱해롱 맛이 가. 딱 정확하게 맛이 가죠. 저도 한 명 갔어. 재윤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 그 코너에 재윤 있었는데 개콘 맞나? 우차사였나? 자, 정지전압은 뭐냐면 자, 순방향으로만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나고자 없이 회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줄 때 이걸 역전압이라 그럽니다. 역전압이면 틀린 표현이죠. 역압이니까. 역전압. 농담한 겁니다. 요거. 역전이면 역전, 역압이면 역압 이렇게 해야 되지. 대본에 있는 거라서. 역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의 플러스 전지의 플러스 극, 양극의 전원장치 마이너스 극 연결돼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당겨버리고 이쪽에서는 또 왼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100개의 광자가 들어가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와도 한 대여섯 개 정도 낙오가 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압을 더 높이면 이제 20개가 낙오를 하게 되고요. 역전압을 더 높이면 50개가 낙오를 하게 되고, 역전압을 서서히 높이다 보면 100개가 전부 낙오해서 회로로 전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는 안 흐릅니다.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서 서서히 전압을 높여요. 그러면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류가 딱 0이 되는 순간 있죠. 그때 전압을 재요. 그것을 정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정지전압 혹은 저지전압이라고도 해요. 전자를 저지했다라고 해서. 그럼 이 정지전압의 크기를 V0라고 하면, 강전류는 나중에 필기할 때 I라고 표기할 겁니다. 정지전압의 크기를 V0라고 하면 이 V0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자의 최대, 그러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혹은 최대를 그냥 빼기도 해요.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EK라고 하면, 요 EK는 참고로 정확한 식은 정지전압에다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크면 그만큼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하고 전압계로는 결국에 전자의 특성을 재는 거예요. 튀어나온 전자가 몇 개인지, 그다음 전자 하나당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이걸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것을 왜 파동으로, 빛을 파동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지는 그 이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가설, 이제는 가설이 아니고 이제 이론이 되겠네요. 요거는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보면 됩니다. 광전 효과를 제가 한 줄로 요약하자면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입니다. 그때 에너지 보존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HF는 W 더하기 E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색깔 제가 파란색, 빨간색 구분해서 쓸 겁니다. 자, HF는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실험 전에 세팅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요거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자, W도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W는 금속의 일함수예요.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죠. 자, EK는 제가 파란색으로 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에요. 정지전압으로 측정하는데요. 요거는 튀어나온 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에너지, 최대라는 말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금속의 일함수는 HF0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때 요 F0는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 진동수라고도 하고 한계 진동수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문턱 진동수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라고 그랬죠. 그럼 광자가 금속을 향해 갑니다.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 쳐요. 금속의 일함수가 800이에요. 그럼 1000 중에서 800만큼은 전자를 금속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써버린 거예요. 소비했습니다. 그럼 남는 게 얼마야? 200이죠.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는 그 2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쓴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봐도 있더라고. 좀 두께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광전 효과를 비유하는 재밌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그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좀 엉뚱한 비유이긴 한데 사막에 어마무시하게 큰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또라이 같은 주인이 한 명 있고요. 그 또라이 같은 주인이 투숙객들 중에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납치를 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 아이들은 전자의 비유가 됩니다. 전자. 그리고 방송을 해요. 방송을 통해 아이들의 몸값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의 몸값으로 800원을 제시를 합니다. 한 아이당 800원. 요 몸값 있죠? 몸값 800원. 요게 일함수입니다. 음속의 일함수. 그러니까 돈의 액수들은 전부 다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800원은 일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지하 감옥에는 창살이 있어서 그 창살 사이로 돈을 던져줘요. 그럼 이 던져주는 돈이 광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던져줘도 한 아이당 한 개의 돈만 주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요. 전자하고 또 다른 전자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광자가 가는 거니까 무조건 1대1 충돌밖에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대부분 충돌이 안 일어나고요. 우연히 일어나면 1대1 충돌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럼 광전 효과의 결과하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100원짜리를 100개 던져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네, 모두 100명의 아이가 100원의 동전을 받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던져줘요. 계속 던져줘요. 근데 계속 던져줘도 한 아이당 100원씩만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던져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특정 진동수, 이게 문턱 진동수를 일컫습니다.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요,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그러니까 100개 아니고 10,000개를 던져줘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비춰줘도, 뭐 1초에 100개씩인데 계속 던져줘도 1년 동안 던져줘도 전자는 하나도 안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파동성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해서 800원이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자설로만 설명이 돼요. 그리고 던져주면 바로 나와요. 1,000원짜리를 던져줬어요. 1,000원짜리를 던져주면 한 개만 던져도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춰주면 아무리 약해도 전자가 즉시 방출됩니다. 이것도 입자설로만 설명이 돼요. 즉시 방출된다는 것도. 당구공과 당구공 충돌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에너지를 주면요, 어쨌든지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800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립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고 조금 있다가 전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시간 지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추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봐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죠. 돈을 1,000원짜리 800원 이상이면 1,000원짜리를 던져주면 200원을 들고 나오겠죠. 5,000원짜리를 던져주면 4,200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광전 효과로만 설명이 돼요. 그 입자설로만 설명이 돼요. 그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1,000원짜리를 100개 던져줘도 200원씩 들고 나오고 1,000원짜리를 200개 던져주면 200명이 나오지만 200원씩 들고 나옵니다. 5,000원짜리를 던져줘야지 4,200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것도 역시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파동으로도 설명되고 입자로도 설명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00원짜리를 100개 던질 때보다 200개 던졌을 때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밝을수록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여도 되고 파동이어도 됩니다. 파동이라도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주는데 밝으면 진폭이 크게 되는 거거든. 파동이면. 그럼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단위가 커져요. 그러면 전자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 이제 그거는 요식 아니어도 설명이 돼요. 요식 자체는 1대1 충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충돌과 관련된 것들은 다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밝으면은 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오늘 할 내용을. 이제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밑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가, 자, 빨간색으로 썼죠.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가 여러분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사실 문턱 진동수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것도 조절할 수 있죠. 금속의 일함수니까. 그 주인이 마음 바꿔서 통행료 바꿀 수 있거든요. 통행료를 2,000원 올리면 이제 1,000원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만 하면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식을 보면. 근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여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음수면 속도가 허수거든요. 속도가 허수인 거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수학적으로 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요 F가 F0보다 클 때죠. 800원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넣어야지 거스름 돈이 생깁니다. 그 전반사도 그랬잖아.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반사죠. 굴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할 조건이 광전 효과가 일어날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광전자가 방출돼요. 파란색으로 적었죠. 네.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즉시 방출됩니다. 이것도 이제 입자설로만 설명이 됩니다. 에너지를 측정할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바로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즉시 방출됩니다. 그리고 광전자의 에너지는 뭘로 측정했노? 정지전압으로 측정했죠. 요거에 비례했지. 요거 튀어나오는 광자의 개수는 광전류에 비례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썼죠. 예.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와 개수를 측정해 보면, 자, 요거 빨간색은 우리가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크면 거스름돈도 많이 가지고 나오죠. 1,000원짜리보다는 5,000원짜리, 5,000원짜리보다 만원짜리를 던지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큽니다. 요거는 이제 진동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광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 즉 광자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뭐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해요. 당연히 1,000원짜리를 100개 던질 때보다 200개 던질 때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광자의 개수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빛의 세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 진동수, 광자의 개수, 빛의 세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요 녀석 즉시 방출된다는 것과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즉시 방출된다는 것과, 그리고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로 비추면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비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쏘아주는 광자의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것은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얘는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가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빛의 입자성 적어 놓으십시오. 가와 나를 한번 보면, 가는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그 세기와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정자가 아니고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요, 아무리 밝게 비추어져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비추어져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100원짜리 던지면 하나에당 100원씩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요 내용에 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아이들이 들고 나오는 거스름돈 있잖아요. 그 주인이 또라이라서 그 거스름돈을 꼬박꼬박 잘 나눠줍니다. 꼭 800원만 받아요. 예, 많이는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빛의 세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던져준 돈의 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돈의 액수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돈의 액수. 그러니까 진동수하고만 관계 있어요. 진동수가 클수록, 예, 그러니까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클수록 거스름돈도 크게 가지고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요거는 입자설, 아이들과 지폐 사이의 1대1 충돌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전자와 광자 사이에 1대1 충돌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단은 둘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입자설로도 설명 가능하고 빛을 파동으로 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을 이용하면 던져주는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파동으로 설명해도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빛의 진폭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큰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중요한 결론은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라고 하는데요. 광량자설. 요거는 빛의 무슨 성? 입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양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빛을 양자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양자는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가지는 대상을 다 양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자 자체가 불연속적이죠. 덩어리잖아. 그 걔네들이 가지는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농구공의 에너지다 이러면 딱 정해지잖아요. 얼마인지. 운동 에너지 뭐 10줄이면 10줄, 15줄이면 15줄. 딱 어떤 특정 값이죠. 아예 불연속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금속에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줄 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준다 이거예요. 한 번에 특정 에너지를. 처음에는 빛을 입자로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그 에너지가 이게 불연속적이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예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량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광자로 바뀝니다. 비록 광자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빛은 입자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은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빛을 입자로 봤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예가 대표적인 게 광센서,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LED 할 때, 다이오드 할 때. 요거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이거를 에너지를 얻는 목적이면 태양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데 목적이면은 센서나 광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저번에 했으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비추게 되면 접합면에서 P형 반도체의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전이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T간격이 금속의 일함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반도체죠. 그래서 근데 원리는 똑같죠. 결국에 특정 에너지 이상의 빛을 광자를 비춰줘야지 전자가 전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광전 효과로 봅니다. 이 경우도. 그럼 P형에 양공이 쌓이고 N형에 전자가 쌓이니까 회로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P형이 플러스 극, N형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한 게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이런 게 있고요. 광다이오드를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서 촘촘히 박아놓은 게 전화결합 소자가 되겠습니다. Charge Coupled Device, 줄여서 CCD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카메라에 쓰이죠.
화소가 되는 겁니다. 다이오드 하나당 하나소가.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후방 카메라 다 카메라죠. 스캐너, CCTV, 시경. 지금 4시 아니죠? 전체 망원경. 듣는 애들이 별로 없네. 전체 망원경에 있는 등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건 등등할 때 등입니다. 전체 망원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거를 모니터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가시광선을 보기도 하지만 엑스레이를 보기도 하고 뭐 다른 자외선, 적외선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 CCD는요 보면 정지 전압을 측정하지는 않아요. 전류만 측정을 합니다. 광다이오드에서 흐르는. 그렇기 때문에 CCD는 그냥 광다이오드만 있으면 전류로 빛의 세기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컬러 CCD라는 우리는 컬러는 어떻게 하느냐? 컬러 필터를 이용합니다. 자, 컬러 필터를 이제 다이오드 앞에다가 둬요. 그럼 빨간색 필터를 두면 요 밑에 있는 다이오드는 빨간색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초록색 필터 밑에 있는 다이오드는 초록색 빛의 세기를 측정하고 파란색 필터 밑에 있는 다이오드는 파란색 세기를 측정합니다. 요 세 가지 색이면 우리 눈에서 색깔을 인식하는 세포가 요 적원뿔 세포, 노건뿔 세포, 청원뿔 세포 세 종류라서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색 필터로 통해서 얻어진 빛의 세기를 조합하면 이제 컬러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아요. 뭐냐면 자연에서 오는 빛 신호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은 뭔지 알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형태의 정보고요. 디지털은 01, 01 이게 이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저장될 때는 디지털이겠지. 이거는 맞는데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뀔 때요. 바로 디지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뀔 때는 그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CCD에서 최초로 얻어내는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연속적인 전류의 흐름, 전류의 세기의 차이예요. 차이인데 요거를 그대로 뷰파인더에 보내주면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사진을 찰칵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변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바꿔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찍고 나서 우리가 방금 찍은 게 잘 찍혔는지 다시 돌려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디지털 신호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다시 빼와가지고요. 그 디지털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화시켜서 뷰파인더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아날로그 영상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날로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칩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2개 풀어보고 실험 2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광전 효과를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둔 문제인 것 같아서 복습 삼아 한번 넣어봤습니다. 광전 효과는 금속에 비추는 빛의 무엇이 특정한 값 이상일 때, 이때 가는 뭐가 되겠노? 진동수가 되겠지. 특정한 값 이상일 때 금속에서 무엇이 방출되는 현상입니까? 예,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X수가 큰 지폐를 던지면 금속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아이들이 들고 나오는 거스름 돈이 증가하고, 세기가 큰 빛을 비추면 던져주는 돈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금속에서 방출되는 전자, 감옥에서 탈출하는 아이들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광전 효과는 빛의 무엇을 증명하는 중요한 현상입니까? 입자성이죠. 입자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태양전지, 광다이오드 등은 광전 효과를 이용한 예죠. 그래서 가는 진동수고요. 나는 전자니까 전기장에서 힘을 받죠. 전하를 띤 입자니까. 다는 입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단색광 AB를 광전관의 금속판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T1일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T1일 때 한번 그래프 보세요. A만 세기가 있고 B는 세기가 0이죠. 그러면 A의 진동수를 FA라고 하고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F0하고 FA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지금 FA가 F0보다 컸다라는 거는 800원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던진 거예요. 그럼 광전자 방출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T1일 때 A만 비췄을 때 광전자 방출되지 않았죠. 그러면 FA는 F0보다 작죠. 예. 800원보다 작은 돈을 던진 거예요. 500원이나 100원. 근데 T2일 때는 광전자가 방출됐어요. T2일 때는 A도 있고 B도 있죠. 근데 A는 어차피 방출 안 되고요. 요 B가 결국에 B의 진동수를 FB라고 하면 B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이나 5000원짜리 던졌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어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A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고 B는 문턱 진동수보다 큽니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작다 했는데, 자 T2하고 T3 비교해 보면요, 어차피 A에 의한 거는 어차피 안 돼요. A는 100원짜리예요. 근데 B가 1000원짜리라고 치자. 그럼 1000원짜리를 뭐 80개 던지나 100개 던지나 80명의 아이가 나오냐 100명의 아이가 나오냐지 전부 다 200원씩 들고 나오겠죠.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4일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T4일 때는 보니까 이제 B는 꺼졌어. 근데 A가 세기가 증가했어요. 근데 100원짜리를 뭐 50개 던지나 100개 던지나 똑같죠. 예. 전부 다 100원씩이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기었던 문제고요. 다음 실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광전 효과를 비유한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그냥 빛의 입자성을 좀 비유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외선 등을 지폐에 비춰보면 가시광선으로 비췄을 때는 보이지 않는 형광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형광무늬의 원리가 형광무늬를 보여주는 물질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시광선으로는 전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자외선을 비추면 에너지 준위를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단계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단계 올라가서 그 내려올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외선보다는 진동수가 작은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늬가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자와 광자의 역시 1대1 충돌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어서 빛의 입자성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나라 지폐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가시광선 등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무늬하고 그냥 똑같죠. 별다른 무늬가 안 보입니다. 근데 자외선 등을 보면 뭔가 약간 이런 게 보이죠? 안 보이던 게 보입니까?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요게 이제 형광물질로 인쇄된 거예요. 얘는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에너지 준위를 두 단계 올라갔다가 이제 에너지 준위를 하나씩 내려오면서, 그리고 가까이 가면 점점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형광무늬도 빛의 세기가 세면 그만큼 또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또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사실 손전등 형태 말고 요 이제 형광등 모양 형태의 자외선 등을 쓰면 좀 더 무늬가 잘 보입니다. 아까랑 다른 무늬도 더 보이죠. 요게 1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게 1000원짜리 뒷면이고요. 뒷면은 별로 볼 거 없더라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게 5000원짜리 예쁘죠. 요게 이제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지만 자외선 등을 비추면 보입니다. 이 뒷면이고요. 10,000원짜리 멋있더라고. 요게 1월 오봉도라고 그 임금님 뒤에 있는 병풍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대한 외국인의 퀴즈로 나왔더라고.
여기 이제 10,000원짜리 뒷면이고 50,000원짜리도 화려해요. 포도 그림 있죠. 실제로 요새 샤인머스켓 사려면 50,000원짜리 정도 내야 되죠. 비쌉니다. 심사임당이 그린 포도니까 샤인머스켓은 아니겠지. 이게 이제 50,000원짜리 뒷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이 좀 작기 때문에 잠깐 자외선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 교과서에서 있는 거랑 비슷한 다이오드를 샀는데 검유계로 측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만 볼 건데, 그래서 보통의 다이오드는 광전류가 매우 작아서 그 검유계 정도로는 측정이 안 되고 멀티테스터가 좀 더 작은 전류까지 측정이 되거든요. 멀티테스터로 측정하면 이게 빛의 세기가 세면 가까우면 빛의 세기가 센 거거든요. 더 여기 다이오드거든요. 광다이오드. 전류가 증가하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이제 광전류가 증가하는 것은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실험 기구가 조별로 다 없어서 그냥 해보지는 않고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가까우면 빛의 세기가 세거든요. 그럼 전류가 세게 측정이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실 빛의 입자성, 파동성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진동수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입자설로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할 텐데 이제 약간 대비되는 거예요. 전자를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